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식 농법. 2. 미국의 약한 능력. 3. 한 통의 전화가 전체 경제를 구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조 원장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지식을 이어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미국에서 KNF라고 불리는 한국식 자연농법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식 자연농법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에 있는 천연 미생물과 자연에서 나온 부산물만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KNF를 활용하는 미국 농업회사와 농부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산 쌀이 가장 고급 쌀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국식 자연농법을 이용했다 라는 메시지 자체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이자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로 다가가기 때문에 KNF 자체가 브랜드처럼 홍보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미국의 농업 관련 매체들도 한국식 자연농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재배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미국에서 대표적인 쌀 생산지는 캘리포니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지만 최근 미동부의 뉴저지주가 3대 쌀 생산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뉴욕타임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쌀로 유명해진 뉴저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저지는 한국식 자연농업 기술에 따라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미생물들이 배양될 수 있도록 토양 환경을 조성하여 인체에 유익한 쌀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농업계에서는 한국식, 이곳, 환경보호와 유기농에 직결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부들 중에는 KNF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얻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마카다미아 너트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 크리스 트럼프는 KNF 방식을 전문 농업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땅 넓은 미국에서도 대규모인 800에이커, 330만 M2 규모의 농장을 몇 대짜 가족과 함께 유기농법으로 운영해왔는데요. 지난 2005년 그에게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면서 벌레떼가 몰려들었고 마카다미아 나무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의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게 됐고 수확한 작물도 상태가 좋지 않아 상품 가치가 없었죠. 나무들은 죽어가고 적은 수확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자 농장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는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농장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을 유지하면서 벌레를 잡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미국 전역에서 구해온 약들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값비싼 약을 사다 퍼부었지만 나무들은 죽어갔고 빚은 쌓여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텼지만 계속된 농사 실패로 집도 잃고 농부에게 목숨과도 같았던 농기구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농장을 재건하기 위해 애지중지 키워온 유기농 나무들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기농법을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이어가던 중 크리스는 하와이에서 열린 한국식 자연농법 세미나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미나를 듣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한국식 자연농법은 자신이 알고 있던 기존 방법과 완전히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글썽거리던 크리스에게 KNF 세미나 관계자는 한국 농촌에서 유기농 농업을 하고 있는 이장님 한 분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장님은 우선 막걸리를 구해오라 고 했고 냄새나는 땅에 막걸리를 희석해 뿌리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는 당장 막걸리를 구해왔습니다. 막걸리 희석액을 뿌린 밭은 처음에는 더욱 고약한 냄새를 뿜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막걸리에 식초를 섞어 3개월간 숙성시켜 유기산으로 만든 뒤 페트병째로 밭에 놔두면 빗물에 넘친 막걸리 유기산이 토양에 스며들어 병균의 전염을 막아준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장님은 여름철 햇볕이 내리쬐 때 막걸리 유기산은 증발산을 만들어내 훈증 효과로 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고도 알려주었는데요. 크리스는 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었지만 그대로였다고 말합니다. 막걸리가 유기농법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막걸리의 미생물은 미국 흙에서 자연의 분해자로 자신의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이후 그는 한국식 자연농법을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식 자연농법을 창시한 조한규 자연농업연구원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한규 원장은 친환경이라는 용어조차 없던 1966년부터 50여 년 동안 자연농업을 일궈왔습니다. 미국의 농업 매체들도 그를
KNF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록할 정도인데요. 14세 때부터 농사를 지어온 조 원장의 자연농업은 부친의 전통농사법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부친은 김장김치독에 김치국물이 남으면 그것을 인분통에 퍼담고 물을 섞어 보름을 묵힌 뒤 퇴비가 되면 밭에 뿌리는 미생물 발효 퇴비법을 고수해왔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으로 모두가 전통 농업을 무식한 농업이라고 배척할 때도 1980년대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 때도 꿋꿋이 땅을 믿고 농사를 지어온 사람입니다. 흙만 건강하다면 농약을 치지 않아도 벼의 이삭이 훨씬 많이 열리고 돼지변도 미생물 분해만 제대로 된다면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퇴비가 된다는 자신만의 방식을 믿고 오랜 세월을 농사지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뜻이 있는 농부들에게 전해지며 전국 1만 6천 세대가 이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은 수확이 적다는 통념도 깨졌습니다. 조 원장의 자연농업으로 지어진 벼농사는 생산비는 60% 줄어들고 수확은 20% 올랐습니다. 한국에 온 크리스는 조 원장을 만나 기계적 차원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자기 자신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자연이 준 농축부산물과 토착미생물을 이용해 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한국 전통 방식은 마치 어머니가 가족을 돌보는 마음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연농업은 제초제 및 화학농약 대신에 각 지역에서 나는 토착미생물과 자연의 농축부산물을 활용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미국 땅에는 우리 막걸리나 우리 발효 미생물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한국산 재료로 토양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산 유기물과 막걸리를 조합해 지력을 높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크리스는 땅의 힘이 다시 회복되자 마카다미아 너트 나무가 이전과 달리 병에 걸리지도 않고 잘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 쌀은 물론 한국 채소들도 재배합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KNF를 통해 농작물과 땅이 변하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조 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를 비롯한 66개국 100만 농부들에게 한국식 자연농법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농장에는 자연농장이라는 한글 간판이 걸려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농부들이 한국 전통 농사법을 배우기 위해 떼를 지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한국식으로 쌀을 재배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벼 농장을 운영하는 블루문에이커는 한국식 농법을 이용해 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쌀 제품은 현미와 흑미, 이 두 가지를 섞은 혼합미 등입니다. 리조토나 빠에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이탈리아 쌀도 이곳에선 한국식으로 재배합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 농장 쌀에 대해 한국식 자연농법으로 키웠기 때문에 재배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필요 없고 중금속에 오염되지도 않았다고 전합니다. 블루문에이커를 비롯한 뉴저지의 농장들은 한국식으로 재배했다는 점을 브랜드처럼 앞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건강에 좋은 알곡물들이 급부상하면서 쌀로 만든 음식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산 쌀 품목 외에도 한국 식품의 주로 생산, 소비되는 쌀 품종 재배에 한국식 유기농 농법도 도입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전통식으로 조성된 땅은 물을 더 잘 흡수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뿌리로 흡수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곡물은 강한 세포막을 형성해 건강한 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농약과 비료를 받아들여 대량 생산을 하며 땅을 해치는 동안에도 꿋꿋하게 한국 땅을 지켜낸 우리 농부들의 땀방울은 현재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구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60억 인구는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77억 5천만의 인구수를 기록 중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인구를 포함하는 경우 전 세계 인구수는 이미 80억 명을 넘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인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보호와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댐이나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늘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막지형을 가진 중동의 국가들은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척박한 기후 속에서 물 부족 현상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국가들의 위기는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50년 이후, 그 밖에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는 2060년 이후로 탄소제로 반열에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제로 합의 이후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의 환경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합의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국제적으로 이뤄졌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패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농업 및 제조업 하나 없이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중동의 국가들은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등과 학교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며칠 전 한국 기업에 수천억대 규모의 사업을 맡기며 식량 자급률 100%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막국가인 사우디가 어떻게 농업국가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조 원 규모의 한국식 수도와 전력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중동 부호국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보다 먼저 한국 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의 인기에 불이 붙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1억 배럴에 달하는 일평균 석유 수요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7, G20 정상회담과 UN 국제합의를 통해 지속가능 전략이 채택되면서 2050년에는 석유 수요량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0년대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던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2050년이 세계 인구는 110억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이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패권이 현재보단 많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선두로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률 상승으로 갈수록 경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도 산유국 패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중동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애플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1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인 SK온에게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석유 시추 사업에만 의존하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분야로 외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우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도 공급 직물 자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기에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도 공급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수자원 확보라 판단하고 최근 수자원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8월 3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500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수자원공사 NWC의 주문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두산이 설계와 시공 및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플랜트가 완공되면 일평균 60만 톤에 달하는 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만 톤은 대략 200만 명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이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사우디 측이 한국 기업을 믿고 또 맡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담수화 공장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닷물에 불순물과 염분을 걸러냅니다. 정수기가 필터로 물을 걸러내는 것과 유사한 기술로 바닷물에 70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어 사실상 기술 독점을 이뤄낸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사우디의 8,500억 프로젝트를 수주하자마자 사우디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284억 달러 우리된 37조 원 이상의 1429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사우디 왕국의 수도와 환경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수도와 하수처리장의 용량 증가부터
사우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 시스템 확대입니다. 여기엔 며칠 전 계약한 담수화 프로젝트 말고도 3곳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용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식량 수입 국가로 전체 소비의 80%가량을 수입 중입니다. 즉 자급률이 20% 수준으로 국제적인 흉작이 발생하거나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의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우디 측은 담수화 시설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농업을 이룩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지역 식량 생산을 선점해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하려는 상황이며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국에 견학을 오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수자원 개혁으로 물 부족에서 물 풍요국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를 본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도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2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주변국들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국에서 진행하는 담수화 플랜트 완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부호국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전력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담수화해 공급하고 목표로 하던 첨단 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농업에도 이용하는 등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관문은 전력 생산입니다.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화력발전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화력발전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기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페널티를 받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은 넘쳐나는 석유에도 화력발전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에너지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효율이 부족하기에 다른 부가적인 발전 수단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유럽의회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며 향후 840조에 달하는 원전 투자를 예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원전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5월 사우디 정부는 한국 측에게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싶다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이며 원전의 냉각수로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사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발전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상 최초의 원전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사우디 측이 목표로 하는 원전의 사업 금액은 12조 원이며 이를 통해 향후 6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으로 인해 이미 한국의 원전이 사우디 원전 사업의 최종 단계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업체로는 러시아의 원전이 있지만 추운 지방인 러시아 특성상 고온 건조한 사막 지형의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해 사우디 원전 안정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운영 안정성에서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원전 관련 일화가 많으며 한국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안정적인 일처리를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원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건설 경제부터 국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를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K방산의 진격이 중동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대공 미사일인 천궁을 1조 원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능과 재원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사우디 인근의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에 앞서 천궁을 4조 원어치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방산장비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가 경쟁적으로 한국의 방산장비부터 건설과 에너지, 수자원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한국과 계약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중동의 사막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아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석유와 에너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확보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사우디가 목표로 하는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국에서 찾고 있어 외신까지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중국 언론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한국으로 넘어간 케냐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돈보다도 진심을 다해 케냐를 도와준 바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가뭄 피해가 심각해 아이들이 물을 깃는 일이 일상입니다. 비다운 비가 내린 것은 4년 전이었는데 동아프리카 지역은 40여 년 만에 찾아온 역사상 최장 가뭄으로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물통을 어깨에 이고 날마다 길게는 약 40km를 걷기도 했습니다. 말라버린 물을 찾아 지하 20m까지 파내려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해당 작업에는 아이들 13명 이상이 동원되는데 다치는 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니세프와 협업해 케냐 곳곳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지하수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완공된 시설에서도 시간당 6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지하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처 마을 6곳 주민 1,400명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이 생기면 낙타에게 가장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엔 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셨는데 이제는 동시에 마실 수 있어 기쁘다 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떠났던 이들도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이장은 신이 한국을 보내준 것 같다, 우리의 삶을 바꿨다 미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물을 구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던 아이들도 다시 교실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의 물 공급 시스템이 연계돼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토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7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99곳에 대한 시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0개의 태양광 시설과 20개의 핸드펌프 등 71곳의 지하수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15만 명 이상에게 안전한 물을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먼 곳에서 물을 가져와야 해 수인성 질병도 많았는데 이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설사병 발병률 또한 기존 25%에서 5%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남쪽에 있는 종합병원도 한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6년 가장 하급 의료기관인 진료소로 문을 열었지만 현지인들에게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종합병원으로까지 격상된 것입니다. 하루 내원 환자는 1,000명에 달하며 한국에선 전문 인력 파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병원을 코이카 병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아 기다림이 길어도 한국 병원에 가겠다는 이들로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 복도에는 현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걸렸는데 한국 사람이 케냐인을 안아주는 모습과 함께 한국은 케냐를 사랑한다 는 문구가 적혀 감동을 줬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곳에 산모 대기소와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개인위생에 가장 밀접한 화장실 개선 문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등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화장실을 직접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와 경제 형편까지 고려해 자재들은 전부 마을에서 공수한 상황입니다. 가게 형편에 따라 흙부터 콘크리트까지 다양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상 배변이 사라진 마을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걸토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후복구를 위해 무상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상황입니다. 2023년도 ODA 예산은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45개 기관에서 1,90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아 37%, 아프리카 19%, 중남미 8%에서 개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케냐에 지원한 ODA는 총 2억 2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무상원조 1억 5천만 달러의 유상원조는 6,800만 달러였습니다. 금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현지 만족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입니다. 8월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국 이슈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2017년 개통한 표준궤토열차 SGR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죠.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수도 나이로비로 이어지는 총연장 578km 건설 과정에서
건설비 총 36억 달러 중 30억 달러를 중국에서 차관으로 조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로 확장을 노리고 접근해 케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SGR은 경제, 사회,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을 정토입니다. 개통 첫 해인 2017년에는 1억 달러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케냐 의회는 SGR을 통한 물류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 2배의 비용이 든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입금 상환이 시작된 2019년부터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금 인상과 긴축 재정을 도입해 원성을 샀던 것입니다. 또 철도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수입 물품을 철도로 운송하도록 강제해 트럭 운전사들의 대규모 실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화물사업 종사자 8,1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죠. 게다가 당초 수도를 거쳐 이웃 국가인 우간다까지 연결하려던 선로는 중국 자금이 끊기면서 나이로비 인근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케냐 국민들의 87%는 중국 차관이 과도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케냐에 93억 달러를 대출해줬는데 거의 대다수의 건설 자재 및 인력이 중국 측에서 조달됐고 케냐에 실질적 이득을 준 것은 극히 드물었던 것도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중국은 이를 빌미로 케냐의 아프리카 주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에 해외 첫 해군기지를 건설한 바 있는데 그때도 14억 달러 투자와 인프라 대출을 해준 후 진행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8월 선거에서 반중을 외친 루토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는 SGR 건설 계약서를 국민에 공개하고 케냐에서 상점과 노점을 운영해 돈을 벌고 있는 불법 체류 중국인을 전부 내쫓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을 내쫓을 만큼 충분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말에 반중 정서를 자극했죠.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1대1로는 시진핑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추진된 바 있습니다. 저개발국의 교통, 발전, 항만 등 인프라와 광산 개발이 주요 타깃이었죠. 사업 시작 후 올 상반기까지 중국은 총 9,31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부채 규모가 큰 국가는 파키스탄 773억 달러, 몽골라 363억 달러, 에티오피아 79억 달러, 케냐 74억 등의 순입니다. 그런데 중국 자금으로 벌인 인프라 사업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잉여시설만 남긴 채 개발도상국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 아프리카 개토국은 현재 1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건물 기부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18년 동안 아프리카 40여 개국에 186개의 정부 건물을 건설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 공사 중 해킹 설비를 몰래 심어 정보를 빼간 것이 드러나 난리가 났죠. 중국이 기부한 아프리카 연합, AU, 청사에 해킹 장비를 심어 수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각종 정보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해킹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2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비밀 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도 적발됐죠. AU는 지난해 이를 인지하고 서버를 포함한 건물 내 정보기술 시스템을 모두 교체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신뢰를 잃었고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채는 최근 20년간 5배 늘어난 6,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가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의 해외 부실대출 비율은 올해 들어 60%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케냐까지 한국을 선택해버려 시진핑이 크게 격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으로는 32년 만의 일이었죠. 이를 본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쏟아부은 돈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친 후 30년 전에는 케냐가 한국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에 갔고 그들은 관대했다. 고토 언급했죠. 그리고 그는 수도 나이로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 계획까지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점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말입니다. 케냐 전 대통령도 30년 전에는 한국과 케냐가 같은 수준의 발전 단계였는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케냐는 오히려 퇴보했다며
케냐가 뒤처진 이유를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케냐인들이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 대륙에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 약 72조 원을 지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 또한 케냐와의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억 달러 선을 투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협 파트너를 아프리카에서도 발굴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과 케냐, 진심을 다해 도와주고 서로 원원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